우리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데 또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를 다룬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의 왕들하고 이렇게 신하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 많이 나오죠. 그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기억하시는 분, 장면들. 아니되옵니다.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좀 왕이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장면으로 나오냐 하면 그만큼 조선시대는 신권이 세요. 특히 신하들이 왕에게 정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직언을 서슴지 않은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이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돼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특히 언론 3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그 직책에 종사하는 신하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어떤 왕이 좀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또 하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시대가 이 신권이 세고 이러진 않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왕권이 또 강화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중요한 정책을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계속 이게 막 논쟁이 거듭된다면 이 효율적으로 정책이 수행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왕권과 신권이 우리 마치 이렇게 저울이 추처럼 한 번은 좀 셌다가 또 한 번은 이 신권이 또 이제 뭐 세기도 하고 왕권이 세기도 하다가 또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계속 전개가 되어 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조선시대의 이 왕들의 어떤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이 신권, 즉 참모들을 잘 활용하고 이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도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좋은 시대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시대가 아마 뭐 세종시대라든가 성종시대라든가 우리 뭐 정조시대 이런 시대를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이런 왕들은 대표적으로 참모들을 잘 썼어요. 이 세종 마찬가지고 우리 정조, 이 정조하면 뭐 우리 정약용이라든가 최재공 이런 참모들을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어떨 때는 정말 경제가 가장 그 중요한 문제로 될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제관계, 외교, 평화 이런 게 또 아주 그 중요한 현안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에 왕들도 어떤 국정과제를 잘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말 또 왕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이 이제 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왕이 되려면 뭐 가장 큰 조건은 일단은 왕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소위 이 당시에는 세습 체제니까 왕의 이제 그 아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왕이 되는데, 이 또 단계가 있어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크게 4차례의 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관례, 요즘으로 치면 성인식, 그다음에 입학례라 해가지고 이제 왕이 왕세자 신분에서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입학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보통은 이제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봉 의식,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맞이하는 혼례 의식, 이런 어떤 4단계의 의례를 거쳐서 이제 왕세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제 그 왕으로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요 그림은 왕세자의 입학례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8세를 전후하면 성균관에 가서 입학의식을 치러요. 그런 장면을 역시 그림자로 남겼는데,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그 효명세자 입학도라고 해서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성균관에서 입학의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 이 효명세자라는 인물은 최근에 와서 아마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보면 이 효명세자가 등장하죠. 그 배우가 누구였다? 효명세자 역을 맡은 배우?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맡으면서 효명세자에 대한 이미지가 급상승했어요. 전부 다 이제 박보검 느낌으로 효명세자를 접하니까, 야, 저런 세자였으면 정말 뭔가 잘했을 거다. 그 효명세자가 성균관에서 입학 의식을 했던
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자로 보통 책봉될 때도 연령은 10세를 전후한 시기에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사도세자는 2살 때 하죠. 사도세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형조 아들이죠. 왜 이렇게 2살 때 세자 책봉을 이렇게 빨리 정적적으로 단행을 했느냐 하면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영조가 계속 그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이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빨리 세자로 책봉을 해야 계속 이제 왕세자로서의 어떤 그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좀 받는 시기도 필요했고, 또 영조도 이때는 본인이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영조가 조선의 왕중에서 최장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40대 후반 50대 초에 돌아가시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빨리 세자 수업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2살 때 세자 책봉을 했습니다. 최연소 세자 책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 영조가 그때 42살의 늦둥이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은 한 60세쯤 나야 늦둥이다, 우리 늦둥이다, 이렇게 좀 명함 내밀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엄청난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늦게 세자로 책봉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10살을 전후한 시기에 세자 책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세자로 대략 10세 초반에 이루어졌다가 대략 세자 생활을 한 15년에서 20년 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인 왕이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에 돌아가시면 대략 한 20대 중후반에 왕이 되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왕하시다가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요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요 도표로 조선시대 이제 왕으로 즉위한 연령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최고령으로 즉위한 왕은 바로 태조 이성계예요. 이건 이해가 가시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 치면 상당히 고령의 나이에 조선 왕조를 건국했기 때문에 보통은 창업한 왕은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보통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한 게 뭐 빠른 경우는 이제 10대 초도 있고 이제 20대 중후반. 우리 정조 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표준이에요. 25세에 즉위하는데 이게 한 평균적이에요.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 정조가 정확하게 49에 돌아가시는데 한 평균적으로 25년 정도 이렇게 제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 표에 한번 보시면 최연소는 누구죠? 누구죠? 헌종이죠. 8세 즉위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순조 11살, 헌종 8세. 우리가 흔히 그 19세기를 세도정치라고 또 부르는 이유도 이렇게 좀 조선 왕조가 이 19세기에 갈수록 이 왕조 계승에서도 좀 불운한 시대. 어린 왕이 연이어 왕이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척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소위 세도정치가 전개가 된다. 그리고 또 앞에 자료에 보셨지만 헌종도 그렇고 이 순조도 그렇고 20살 이전에 왕이 오르는 그런 경우에서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요. 이것도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선시대 이 왕의 어머니라도 정치에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형식상으로 이 발을 쳐서 이제 정치를 하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좀 티는 나죠. 발 이렇게 쳐놨다고 해가지고 소리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여성이 최대한 정치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한다라는 뜻으로 수렴, 들이울 수, 발렴,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듣게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이 수렴청정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기억나시는 분? 우리 조선시대 이제 대표적인 저걸 문정왕후라고 있어요.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니까 이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했던 바로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했던 그 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드라마가 아마 여기 조금 이제 연배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대답하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가 문정왕후가 주인공인데 사실은 그때는 문정왕후보다도 그 중종의 후궁이었던 경빈박씨라는 여인이 매야 이렇게 하면서 더 지금 또 웃으신 분들 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죠?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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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조선의 왕
총 27명 배출됐어요. 518년간의 역사에서 27명의 왕이 배출됐는데 원래 조선시대 왕위 계승은 적장자, 적자 중에서도 장자로 하여금 후계자가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정작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만큼 조선시대 왕위 계승에서 많은 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선 초기에는 정변이라든가 뭐 무슨 반정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후기로 갈수록은 이 적자 출신의 왕자들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이 놀랍게도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왕의 그 적자라 하면 왕비의 아들을 말해요. 조선시대 왕비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이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 계비는 역시 왕비하고 똑같은 지위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 같은 사람도 원래 계비예요. 첫 번째 왕비가 인경왕후인데 인경왕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 계비를 맞이하는데 왕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왕의 총애를 받더라도 왕비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왕실의 자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왕비 한 명만 있으면 좀 불안하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드릴 수 있다? 후궁을 드릴 수 있다. 바로 이 후궁 소생의 자식들이 왕실에서는 서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궁에서 풍계가 가장 높은 것이 빈이에요. 빈. 휘빈장씨, 숙빈채씨, 경빈박씨. 그러니까 후궁도 다 풍계가 있어요. 이 제일 그 후궁 중에 풍계가 낮은 게 종사품인 수건인데, 이제 그 수건에서 뭐 이렇게 승진, 수경, 뭐 소위 수기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빈으로 승진하려면 딱 감이 오는 게 있죠. 한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빈으로 승진하려면 아들 낳으면 됩니다. 뭐 요즘 같을 때도 되게 필요한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책 하는데 이때는 정말 이 후궁이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으려면, 또 승진하려면 이 왕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런 왕위 계승사에 있어서도 후기로 갈수록 후궁 소생의 아들들이 연이어 왕이 오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선조, 광해군, 우리 영조, 잘 알고 있는 영조, 순조 다 후궁 출신의 그 어머니를 둔 왕이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이 왕위 계승에서는 첫 번째 사례부터도 이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지를 못해요. 태조 이성계가 아들이 총 8명 있어요.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6명, 그 다음에 이제 계비로 맞이했던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2명, 그 중에 장남이 방후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방후를 세자로 책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후가 아닌 막내인 방석의 세자 책봉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때 첫 번째 왕비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계비가 이제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뭐 이것도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왕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해요. 뭐 우리 당시 왕인 이성계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우리 막내 얼마나 이쁘냐고, 얘 왕 만들어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성계도 흔들립니다. 거기다 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정도전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정도전. 우리 조선 왕조 건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권력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신하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정통성 있는 왕세자보다는 방석처럼 어리고 뭔가 아직 그 후견인이 필요한 이런 인물이 왕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성계의 마음이 또 막내한테 가 있는 것을 간파하고, 방석 뭐 후계자 돼도 좋습니다.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방석의 세자 책봉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제일 붕괴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방. 우리 뭐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예전에 그 영웅 눈물에 뜨는 유동근 씨가 붕괴했고, 예전에 이제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우리 뭐 나오지만, 이 태종이 가장 붕괴를 합니다. 가장. 태종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그래서 이 형제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정말 이런 잘못된 판단한 거, 이거 되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마침내 이 방석의 가장 큰 후견인 누구다? 정도전. 이 정도전을 결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정도전을 결국 처형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방석마저 유배 보냈다가 처형시킨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방원과 방석 간에 벌어진 왕자들끼리 일어난 변란이라는 뜻으로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방원이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되면 너무 티가 나요. 자기 왕하려고 어린 동생 죽이고 정도전 죽이고 뭐 요즘으로 치면 욕을 완전히 이제 뭐 뒤집어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과 두 번째 형님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죠. 정종이 얼떨결에 왕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누구라고 했다? 장남? 방우라고 했죠. 왜 방우는 왜 왕으로 안 시켰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우의 사인은 과다음주였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실록에 기록이 돼요. 술만 조금 자제했으면 잠깐이라도 왕할 뻔했던 사람이 방우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이 얼떨결에 왕이 됐지만 실권은 방원에게 있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이제 형님을 찌르는 거죠. 아, 형님 이제 좀 물러나셔야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방과가 결국은 나보다는 능력 있는 우리 동생 방원이 왕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결과적으로 이 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종으로 왕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왕권 강화에 주력을 해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해당하는 호표법을 실시한다라든가 6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6조 직계제를 또 실시한다거나 또 이제 왕권을 위협하는 그 요소들, 특히 외척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실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예 이런 인물들 다 처형해 버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킬러 본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태종의 정말 모습이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았고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왕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저 왼수죠. 자기 친정 다 동생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태종하고 원경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가 그 19세기에 외척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기 전까지 외척 관리는 되게 잘한. 우리도 잘 보시면 우리 한국 우리 가까운 우리 정치사에서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친인척 비리로 정말 시달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 어떤 싹을 태종이 미리 잘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